제가 드디어 방랑 생활 하다가 방랑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이제 예나 대학 가서부터 이제 바이마르 가서 괴테와 손잡고 작업하던 그때 말하자면 실력이 만년이 되죠.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의 예나와 바이마르 시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나 대학입니다. 30살에 예나 대학에 대개 보면 실력하니까 그 문학 강사로 아는데 문학 교수가 아니고 역사 교수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사와 철학을 무급 개건 교수,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 독일의 대학 제도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몇 책을 봤는데 다 설명이 좀 틀리는데, 다만 지금식으로 하면은 강사는 강사인데 시간 강사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이 있고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는 강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급 개원 교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실력은 나중에 그 돈 안 주고 이런다니까 나중에 내가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만큼 참 억울하죠. 왜 그렇게 독일같이 철저한 나라에서 일 시켜먹고 돈을 안 주는지. 그래 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전임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맡았는데, 처음 가서 한 취임 강연이 뭐냐면은 세계 사람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가. 굉장히 그 분야에서 명문으로 알려져 있고 난 이거 못 읽어봤어요. 나중에 이 강좌를, 이게 첫 시간에 했던 강좌고 이 제목으로 한 학기 강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책으로 낸 게 30년 전 역사입니다. 30년 전 역사는 종교 전쟁이거든요. 종교 전쟁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세계 사람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가, 저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 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조차도 자기 나라 역사, 이웃 나라와 전쟁사는 있지만 세계사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세계사거든? 그럼 저기서 뭘 말했느냐? 내가 저걸 읽어보지는 않고 저 글을 해설한 글을 보니까 그 유명한 말입니다. 세계사를 심판하는 법정이다. 그게 슐러가 말한 겁니다. 세계사란 세계사를 심판하는 법정이다. 쉽게 말하면은 세계 각국에 일어났던 권력자들이 했던 모든 그 행위들, 전쟁, 착한 일, 그것들이 세계사라는 법정에서 다 심판받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그게 세계사라고 붙이니까 세계사의 법정이지. 한국사 가면 한국사는 한국사 법정이다. 그럼 한국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법정, 역사가 판단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말의 연원이 바로 실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헤겔에 그대로 반복돼요. 세계사란 세계를 심판하는 법정이다. 그 말이 헤겔에 그대로 되고, 그 뒤에 칼 레비트라는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또 그걸 했어요. 하면서 레비트가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 법정은 법정이다. 판사가 누구냐? 판사 없는 법정이다. 까지 유명한 말이죠. 근데 세계사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쓰고 다른 사람 못 쓴다 하면은 그 쓰는 사람이 판사야. 저자가. 근데 누구든지 세계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 달라진 겁니다. 그럼 헤겔은 어떻게 봤느냐면, 헤겔은 우리가 다다음, 다음에 헬델린, 다음에 베토벤, 다음에 헤겔 차례인데, 그때 가면 헤겔 역사가 나오는데, 헤겔 역사는 완전히 이성의 자유의 역사, 발전사, 이걸 인류 역사로 본 가치 기준을, 이런 실러 이런 걸 보고 자기의 역사의 발전 법칙을 딱 세워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기초를 놓는 게 바로 실러란 말이에요. 실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실러의 드라마를 볼 때, 이거는 문학자의 차원을 넘는 굉장히 깊은 사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역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러가 거의 모든 작품 한 99%가 전부 역사극이거든요. 이렇게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작센 선제후가 이때 세운 학교가 예나 대학입니다.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그다음 1558년에 대학 인강을 받아서 신학부가 명성을 얻었고 실러는 역사학 교수였고. 근데 실러가 다녀간 뒤에 피테, 헤겔, 괴테 이런 사람들이다. 괴테는 실러하고는 다릅니다. 괴테는 바이마르로 바로 갔잖아요. 바로 가서 아우구스트 공가 있으면서 자기가 뭐 이 학교 감독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 학교 인사권은 그냥 괴테가 쥐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뭐 명색은 교수로 강의했지만은 인사권 쥐고 있는 뭐 경영자라고 해도 될 정도의 입장이고, 헤겔도 여기 잠깐 있다가 하이델베르크로 갔고, 피테도 여기 있었고, 피테 있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훻델린 하는데 훻델린이 피테 강의를 들으러 와요. 자, 우리 실러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예나 대학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으로. 이때가 이제 실러는 칸트를 공부해서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러 불구루 트지를 토마스 만이 권하는 시절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이건 나도 못 읽어봤어요. 누가 찾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인가를 게시판에 올려서 같이 좀 지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때 굉장히 고생할 때입니다, 실러가. 이제, 자, 상상해 보십시오.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자기 연극 본다고 갔다가, 쫓겨나서, 오이켄공한테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라 지가 도망갔죠. 수배령 내린 속에서 계속 방랑하다가, 이제 대학 강사 맡았다고 여기 와서 딱 하니까, 무급, 돈도 안 주는 강사야. 속았다. 그러면서 강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인기가 폭발했어요. 하도 강의 잘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대학입니다. 우리는 그때 독일 갔을 때는 옛날 그냥 진해만 갔어요. 진해만 갔습니다. 실러 교회고, 교회 이름도 실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랭게펠트와 결혼합니다. 이게 자매인데, 이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갈색의 눈에 갈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녀였다. 그녀는 조심성이 있고 현명하여 이성적이었으며 누구보다 독서를 즐겼다. 실러는 그녀를 현자라고 불렀다. 그 자기 부인을 현자라고. 여러분들이 남편이 여러분 보고 현자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난 나쁠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고 불러야지. 이제 이등 남군님이 현자라고 부르는. 이 샬롯테 폰 랭게펠트입니다. 이 아버지는 산림청 관리였고, 이 여자의 첫사랑은 군인이었고, 언니는 캐롤린입니다. 두 자매가 있었는데, 두 자매를 함께 만나가지고, 두 자매를 다 좋아했어요, 실러가. 두 자매도 실러를 다 좋아했어요. 이때 만나가지고 좋아했는데, 엘프르트에서 약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버렸죠. 그런데 괴테는 이 여자를 보고 로로, 왜 로로라고 불렀는지 맨날 이제 로로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친해졌을 때. 실러는 내 자녀. 여기 있는데, 1793년에 프랑스 혁명, 자,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서양사 여러분 내가 하도 얘기하지 좀 알 것 같죠, 이제? 1789년이 프랑스 혁명, 대혁명. 그렇죠? 그러니까 1793년이면 어떤 해입니까? 혁명이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1794년이면 로스피에르가 도로 죽을 때잖아요. 대반동, 테르노르 반동이 일어날 때거든. 저럴 때 이제 실러에게 명예 시민증을 주겠다고, 이제 추대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정식으로, 대학으로. 왔는데, 다 실러가 그걸 거절하기를 바라는 거야, 분위기가. 교수진들이. 학생들은 실러를 좋아하지만 교수들은 다 보수적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수들은 다 보수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세계에서 저는 실러처럼 중불난 진보파들은 소수죠. 소수니까 다수는 다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다 안 바뀌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실러는 받고 싶어 했어요. 실러는 아예 프랑스 혁명 날 때부터 교수들 속에서 그냥 아예 완전히 이건 프랑스 혁명 지지파예요. 근데 그 교수들은 그럼 어떠냐? 반대하면은 꼴통으로 몰려요. 교수들도 눈치는 빠르거든. 그럼 말로는 지지하면서 속으로는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겉으로 속으로는 반대, 겉으로는 찬성하는 것처럼 그래 합니다. 딱 알겠죠? 그래 하는데 왜 그런 프랑스는 그랬느냐? 군도 때문에. 군도 보면 그 완전히 프랑스 혁명 정신이잖아요. 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러는 가만히 눈치 보고 옆에서 다 반대하니까 자기도 조심했다가 에이 반대하거나 말하나 난 보내겠다. 오케이 난 프랑스 명예시민 되겠다고 하는데 바로 루이 16세 처형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요. 이 혁명의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성공해서 그걸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그대로 쭉 이렇게 나가면은 반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자꾸 소수화 돼가지고 혁명 지지 세력이 다수가 돼가지고 지지를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데 꼭 그래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반동을 처형 안 하면은 도로 반동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 계획 법칙을 알겠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도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 왕을 처형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지지자들이 반대로 돌았습니다. 저게. 그래서 반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을 안 죽이고 어디 멀리 가둬놓거나 가둬놔도 안 될 거야. 참 저게 역사의 어려움이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죽고 난 뒤에 전 유럽의 상당한 수가 혁명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이제 과격하다. 혁명은 과격하다. 우리 지난번 괴테 할 때도 괴테도 반대했죠. 왕을 죽이고 뭐 이거거든. 왜냐? 혁명은 과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일 사람 죽이는 게 혁명이거든. 개혁하고는 달라요. 개혁은 그대로 헌법 내에서 하는 거고 혁명은 그냥 헌법을 바꿔버리는 거거든. 근데 뭐 저래 돼가지고 반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 94년에 로베스피에르가 도로 잡혀가 처형 당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도람이 탑을 떼죠. 그러고는 그 빈틈에 나폴레온이 집권해서 이제 지 마음대로 황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어떤 이런 시절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프랑스 명예시민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사람이 누구죠? 자기 고향 나쁜 놈, 청년들 피로 팔아먹던 놈. 지난주에 관계와 사랑에서 우리가 봤죠. 악명을 봤죠. 이때까지도 고향을 못 간 거예요. 왜? 아직도 지명 수배자거든. 가면 잡혀놓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자기 고향에 지도 이제 실로도 출세했단 말이죠. 이름도 얻었고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향 가려고 고향은 못 가고 바로 옆 도시에 가요. 옆 도시 가서 가도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도 이렇게 출세했고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한 뜻으로 이제 위협 반, 허락 반을 허가서를 냈는데 끝까지 허가 안 내줘요. 그런 상태에 이제 이웃 도시에 가 있었습니다. 이웃 도시에 있을 때 그때 헬델린을 만납니다. 헬델린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헬델린은 그러면 어떠냐? 참 억세게도 운수가 사나운 실러는 초년 운이 나쁜 사람이고 헬델린은 일생 동안 운이 나쁜 사람이야.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뭐 가정교사 하나 못 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있다가 실러가 어디 온다 하니까 헬델린 일부러 실러 만나러 가요.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지빙계 대학 동창이 하나 소개시켜줘요. 가서 이제 실러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그 실러로서는 헬델린 뭐 이래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헬델린 자서전에 보면은 실러가 아주 막 시험관처럼 막 구두 시험 하듯이 헬델린 이렇게 막 묻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좋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 나중에 됐다 해가지고 소식 받고 이래. 헬델린 그래 가거든요. 가정교사한테 가는데 이 집이 이 가정교사 이 집의 이 안주인이 아주 요녀입니다. 요녀. 여기는 안 나왔나? 나중에 헬델린이 존경하던 신라가 처음 만났고 예나 부근의 발트하우젠이라는 데 집에 그게 샤롯데 폰 칼프 저기 여자입니다. 요녀 여자야. 요녀 마녀는 아니고 요녀입니다. 이 집 가정교사로 이제 헬델린이 가게 됩니다. 가는데 헬델린이 20일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마차도 타고 걸어가지고 이제 가정교사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취직이 돼가지고 실러가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그럼 저 여자는 실러한테 가정교사 하나 구해달라고 해놓고는 실러 오케이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실러에 신뢰가 있는 거죠. 예. 이 발타우지언이고 저런 데까지 다녀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자, 이제 요 얘기는 다음 주에 헬때린 할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참 로맨스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헬때린 할 때 하고. 어쨌든 저 여자가 그 당대의 많은 지식인, 철학자 이런 걸 완전히 그냥 조종하는 여자입니다. 괴테도 잘 알고, 실러도 잘 알고, 잘 알기만 현재 연애까지 했는지 몰라요. 헬ter린도 이제 저희 집에 가진 거 사면서 헬ter린은 저 여자하고 좋아할 듯 말 듯 하다가 그 집에 있는 저 여자의 친구, 과부가 된 여자하고 그 애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어떤 그 집입니다. 자, 이제 그럼 헬ter린은 다음 주로 미루고 이제 실러가 합니다. 실러가 여기 있는데 괴테는 이제 실러를 바이마르에서 가끔 보러 오는 거예요. 와서 뭐 또 이 얘기하다가 또 하다가 둘이 뭐 이행 글짓기도 합니다. 내가 뭐 김삿갓 뭐 월백 설백 천지백 하면 뭐 산심 야심 객수심 하고 그런 그 하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괴테가 한국 잘하면 실러가 딱 따라, 실러 한국 잘하면 괴테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글짓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괴테가 이제 사람을 떠보는 겁니다. 괴테는 그 기록에 의하면 사람을 처음 보면 딱 다 알았다 하는데 실러만큼 구두 시험 합격시키는데 오래 걸린 적이 없어요. 헬테린도 괴테가 봤거든요. 괴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괴테가 한테 갔는데 첫 마디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실러로서는 괴테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잡지도 내는 겁니다. 이 잡지를 괴테하고 같이 냈어요. 이게 이제 그 예나에 있을 때 그런데 이때 이제 쓴 작품이 발렌슈타인이라는 겁니다. 발렌슈타인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99년에 완성을 했는데 바이마르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요. 이 작품으로서. 그래서 이해 12월에 예나에서 바이마르 이사를 갑니다. 이제 이때 괴테가 오케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와라. 지금도 보면 박물관이 괴테 박물관 바로 옆에 실러 박물관이거든요. 바이마르에 가면 바로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 다 봤죠, 제가. 거기 있습니다. 3층 건물 현 기념관은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는데 46년에 복구했고 2층이 진열실이고 기관은 3층 지금 방 3개에서 했고 침대는 소나무로 만들었고 뭐 그런 게 이제 독일 사람들 저런 게 하도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거의 원상 복귀예요. 거의 원상 그대로 복귀입니다. 이 집입니다. 실러 박물관. 학교잖아요, 학교. 괴테는 이보다 더 크고 실러도 뭐 괴테하고 비슷비슷해요. 많아요. 커요. 실러, 서재, 발렌슈타인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유럽 역사에 나타났던 여러 이 전쟁 관련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많았는데 실러에 와서 완전히 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역사 문학에서 오히려 현대 문학처럼 역사를 현대처럼 끌어다가 재해석해 버리게 되거든. 이게 이제 3부작입니다. 바렌슈타인의 진영. 이거 이제 크게 보면 뭐냐면은 스웨덴하고 이제 독일의 몇몇 영주국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스웨덴은 그때 막강했거든요. 그 이쪽이 지고 상당히 이겼다 졌다 이렇게 상당히 공지에 몰려 있을 때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전쟁하느냐? 완전히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이런 전쟁할 필요 있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 휴전해버리자. 평화회담 하자. 독일 황제 만나가지고 한다. 그러면 독일의 황제를 놔두고 총사령관이 바렌슈타인이거든. 바렌슈타인이 딱 지가 참모들하고 다 딱 해가지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왕 만나가지고 휴전하고 왕이 뭐라 그러면 왕도 가둬버리고 이런 쉽게 말하면 쿠데타 겸 그냥 평화협정 쉽게 말하면 반전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밀고 나가자 이런 식이야. 종교 때문에 왜 그렇게 전쟁하냐. 그래 하는데 실패해요. 바렌슈타인 이 반란이 실패해서 완전히 나중에는 바렌슈타인이 잡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처음에는 꼭 쿠데타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반란이죠. 쿠데타 그런 캠프. 그다음 이걸 처부수려는 황제파, 이 반란파, 이 황제파. 나중에 결국 잡혀서 죽는 거예요. 삼부로 이런 데 되어 있는 겁니다. 3전 독일 신국의 종교전쟁인데 스웨덴이 침공한 거야. 그 황제는 바네슈타인을 총사령으로 임명했거든. 장군들은 굉장히 명망 있는 장군이에요. 바네슈타인 장군이. 명망 있는 장군이에요. 뭉쳐가지고 공연하게 황제 욕을 막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전쟁해야 되냐 하면서 왜 우리 젊은이들 다 죽여야 되느냐 이러면서 딱 알겠죠 분위기를. 자 이럴 때의 페르난트 2세 신흥로마의 황제입니다. 반종교 개혁가야. 반종교 개혁은 뭡니까? 무슨 교회예요? 가톨릭이죠. 가톨릭. 반종교 개혁하면 기독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페인에 황제도 봤죠? 예. 페리페 2세. 루돌프 2세의 신앙자유 칙령서. 이런 걸 이미 이 황제 때, 전 황제 때 신앙자유 칙령서를 이걸 파기해버린 거야. 어? 파기해버리고 자유청정서니까 신구교 가르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그 선왕의 그 조약을 파기해버려요. 아니, 우리는 가톨릭이다. 개신교 믿는 들 때려 죽여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쟁 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황제 대관을 종교의 한 나라입니다. 종교의 한 나라에서 황제 대관이 이제 가톨릭 믿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공중 창밖으로 그 사자를, 황제 사자를 그냥 창밖으로 확 던져가 죽여버려요. 그 전쟁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프라하에 가면은 저걸 꼭 관람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동유럽 가면 반드시 저 왕궁을 보도록 돼 있어요. 이리로 해가지고 3년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 유명한 데입니다. 프라하 가면 꼭 보세요. 반드시 저긴 가요. 어떤 엉터리 패키지 투어 가도 저기는 반드시 가요. 왕궁이기 때문에. 그게 3년 전쟁이거든. 자, 이 바렌슈타인입니다. 황제군 장군이고 프리드란드 공, 스웨덴 왕 구스타프 아돌프 군에 맞서서 위첸 전투에서 패전했어요. 그러니까 화평 진행으로 파면당해버립니다. 결국 이제 황제한테, 황제 눈에, 황제 힘에 눌려가지고 파면당해서 발트해 국가 건설 구상 중에 발트해 그 지역에 그 자기 나라 하나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피살대가 죽어버린. 그래. 그럼 쉽게 말하면은 실러는 오히려 이 장군 편인 거예요. 장군 편입니다. 한 신앙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막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 신앙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걸 버리고, 아니 뭐 신앙 그냥 신앙을 자유 선언해 버리면 되는 건데 왜 서로 죽이고 싸워야 되느냐 이런 편이야.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한 걸 쭉 쓴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이걸 따져보고 싶었겠죠. 바렌슈타인 이 장군이죠. 그럼 그 아내 테르츠키, 그다음 딸 데클라 있거든. 그다음 우리 이 3부작의 2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콜로민이라 그랬죠. 이제 반대입니다. 철저한 황제파. 그러니까 철저한 가톨릭이죠. 신앙지키기 위해서는 황제처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들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드라마 쓰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연애해야 되죠. 야, 여러분들 실력 자격이 있다. 딱 보면 저 아들, 딸들이 연애하겠구나. 연애해요. 딸은 철저한 아버지주의자야. 그럼 막스도 바렌슈타인 장군 밑에서 근무해요. 하다가 장군이 하도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완전히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장군 편 듭니다. 이해가 되죠? 딸도 이쁘고 하니까. 그럼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실러가 장군 편이라는 거죠. 만약에 실러가 황제 편이면은 딸이 아버지 배신하고 이쪽 편 들어야 되죠. 그게 작가의 사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소설이나 드라마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고 아, 이 작가는 요래가 요렇게 할 의도했다. 이 편이다. 그런 걸 갈아내는 것이 이제 평론가의 임무란 말이에요. 딱 그래 됩니다. 딱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막스는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뭐를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 결국 다 희생돼요. 이게 이제 바렌슈타인이라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실러가 쓴 것이 뭐냐? 마리아 스투아르트. 누굴까요? 마리아 스투아르트. 메리 스투아트입니다. 메리 스투아트.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투아트를 독일 말로 하면은 마리아 스투아르트 저래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스투아르트. 메리 스투아트. 스투아트 왕가의 메리 그런 뜻이죠. 이 여자의 관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록에 의하면은 대단한 미녀예요. 근데 미녀랍고 운수까지도 아름답진 않아요. 험악합니다. 스코틀랜드 왕 25년간 재위했어요. 근데 프랑스 왕비이기도 했어요. 어때요? 이 팔자가 험한 거 알겠죠? 두 나라 왕비 왕 했으니까 팔자가 험하죠. 그럼 어떤 여자길래 그러냐? 이제 태어나서 외갓집은 프랑스 왕가입니다. 외갓집은 프랑스 왕가, 이쪽은 스코틀랜드 왕가야. 그 스코틀랜드 왕가가 프랑스 왕가하고 왕가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메리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6달 만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석 달 뒤에 왕이 돼. 생후 9개월짜리가 왕이다. 참 그 나라 참 옛날 사람들 무식해 빠졌죠. 그리고 이제 그 저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러는데 이 외갓집이 파리 귀족이잖아요. 파리 왕가잖아.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다 하는 거야. 외가 쪽에서 다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만 해도 영국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이게 다 독립국입니다. 세 나라예요. 대영 제국하는 건 이 세 개를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스코틀랜드가 딴 나라, 왕가도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다만 혼인이 서로 섞여서 하고 이래는 하지만은 나라는 버젓이 다른 나라예요. 그래 이해하세요. 세 개 합쳐야 이제 대영 제국이 됩니다. 대영 제국 된 뒤에부터 이제 제국주의화가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저는 그럴 때야. 그럴 때인데 여기는 이제 헨리 8세가 있었어. 헨리 8세 하면 여러분 바로 바람둥이 왕 성공회의 아버지 딱 기억나죠? 헨리 8세가 가만히 보니까 스코틀랜드까지 내가 다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먹으려면은 빨리 조 어린애, 1살도 안 되는 어린애 조를 며느리 삼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도 가만히 보니까 저 스코틀랜드 저도 우리가 좀 발 뻗치려면은 저걸 며느리 삼아야 되겠거든요. 딱 알겠죠? 완전히 그냥 그 왕권 경제입니다. 이래 서로 발 뻗치는 거예요. 뻗치는데 하도 헨리 8세 잉글랜드가 국력이 막강하니까 약혼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딱 파혼하고는 프랑스로 애를 보내버려요. 약혼해 시켜버려. 프랑스 왕가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앙리 2세 도움 요청해가지고는 그냥 프랑스로 가버린 겁니다. 팔자가 험하죠. 6살 때 앙리 2세 아들 프랑스와 2세와 약혼을 합니다. 그 후 10년 동안 프랑스 궁중에서 프랑스 궁중 예법, 말, 문화 다 배우고 거기서 결혼했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도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럼 스코틀랜드는 어때요?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이 잉글랜드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잉글랜드랑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세요. 전투적인 종교개혁이에요. 이래가지고 장로교가 셉니다. 스코틀랜드. 지금도 그 장로교가 세요. 종교개혁이 세고. 영국은
그 종교개혁 청교도들이 하는 동안에 헨리 8세가 나와가지고는 성공회 만들어가지고 무마시켜 버렸고 그래 된 거거든. 자, 그 프랑스는 의연히 가톨릭이야. 그리고 가톨릭 신자 됐어요. 근데 남편이 저기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찬밥이에요. 남편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왕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 놔두면 또 권리가 어떻고 뭐 말이 많으니까 그냥 냉대해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스코틀랜드 왕이 되는 겁니다. 참 마음 좋지요. 그래 와가지고는 왕족하고 결혼해요. 스튜어트 들어가면 지금 왕족이거든. 단리경 헨리 스튜어트. 왕족하고 결혼합니다. 헨리 7세 후손이거든. 그럼 헨리 8세하고 뭐 4촌, 6촌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런 관계거든.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엘리자베스야. 그 유명한 욕심쟁이 깍지 엘리자베스고, 여기는 이제 메리야. 이제 프랑스에서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남편이 왕족이에요. 이러면 메리가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체니르 앤. 간통해가 죽은 여자잖아요. 간통도 안 했는데 간통했다 해가 죽여버렸거든. 참 그러니까 억울해요. 그러니까 헨리 8세도 아주 개새끼야. 어쨌거나 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만든 성공회를 아주 철저히 믿는 성공회주의자거든. 근데 스코틀랜드는 뭐예요? 구교거든. 메리가 프랑스 갔다 가톨릭 때 왔잖아요.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때 유럽 전체의 분위기가 가톨릭은 뭐 쓸 필요도 없죠. 여러분 가톨릭 하면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스페인, 그 다음 프랑스. 이 제일 세거든, 두 나라가. 프랑스는 뭐 이쪽 일부 지역에서는 좀 이제 종교개혁 한 데도 있지만은 북부 쪽엔 이제 종교개혁 한 거 있고 남쪽은 전부 다 가톨릭이고 이렇거든. 스페인은 완전히 그냥 가톨릭이고. 그럼 이제 특히 스페인 쪽에서는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가톨릭이라는 데 대해서 대단한 매력을 느끼고 엘리자베스는 자격이 없다. 그 사형당한 에미 딸인데 그건 개분형 빠지고 이건 진짜 왕 하려면 영국 왕도 메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만 머릿속에 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쁜 것도 탈이에요. 이 결혼에 불만을 품은 이복 오빠가 반란 일으켜요. 왜냐하면 오빠도 왕자격이 있거든요. 메리만 잘 다스리면 지도 뭔가 한 자리 하는 거야. 근데 결혼을 왕족하고 해버리니까 자기가 완전히 불리한 처지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또 진압돼 버려. 진압했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이제 둘째 서방입니다. 이제 엘리자베스가. 근데 이제 메리가 잘한 거는 관대해요. 자기는 가톨릭이지만은 종교에는 관여 안 해. 아무거나 믿어라. 나만 왕으로 받들어 다오. 그래 된 거야. 그냥 세력공약까지 했거든. 그러나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가 처형자로 사생하다. 가톨릭은 적자다. 그러니까 재혼하니까 더욱더 경계심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저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건방지어지죠. 그렇죠? 내가 왕이 된다 하거든. 그런데 왕이 아내에게 나도 왕으로 불러다오. 그 남자도 여자 말 잘 들을 땐 잘 들어야 되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거절당하니까 메리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 유산하고 후유증으로 죽어야 자신이 왕이 된다 생각하고 메리가 아들 출산하니까 이게 말이죠. 오빠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압하는 게 누구냐? 남편 설득해 탈주를 해가지고 귀족들에게 배신자로 몰린 헨리는 오빠는 죽고 반란 우두머리 보스웰 백작이 이왕을 납치 강간해 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해병 지금으로 치면 해군 사령관 뭐 그런 겁니다. 보스웰 백작이 굉장히 잘생기고
남성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란 일어난 걸 지가 진압하고는 여왕을 납치해가지고는 그걸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지도 죽겠거든요. 반란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왕하고 이제 관계를 가져버린 겁니다. 가져버 여왕은 또 지난번 남자가 좀 남성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부터 이 둘이 연애가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거나 눈이 맞이 있다가 그래 되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고 그냥 그대로 남편을 받아들여버렸단 말이죠. 받아들이니까 저 둘이는 좋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어때요? 새 남편하고 전 남편을 짜고 죽였다. 둘 다 살인범이다. 그런 루머가 돌거든요. 그 민심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확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간 게 어디냐? 갈 데가 없어서 잉글랜드로 간 거예요. 잉글랜드 누가 기다리겠느냐? 독한 년 엘리자베스가 기다리고 있어. 잘했다 하고 감옥에 딱 가다 놓은 거야. 이래 된 겁니다. 참 고약하지. 해군 제독이야. 내가 이게 카사노바라고 했잖아요. 이 백작이거든. 저게 여자들이 왜 저런 남자를 왜 좋아하노? 내가 같으면 싫어하겠는데 딱 보고 첫눈에 싫어하겠는데 어쨌거나 메리는 좋아했어요. 헨리 단디가 유폐된 집에다 불을 질러가 죽여버리고 이게 전 남편 아닙니까? 메리야. 전 남편 죽여버리고 여왕과 결혼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쌍둥이 유산하고는 헨리 단디에서 태어난 아들 제임스 이거는 이 원래 두 번째 남편 이거 왕이잖아요. 이 아들이 나중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합친 왕이 돼요. 비로소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한 나라가 된단 말이죠. 한 나라가 된 뒤에 계속 아일랜드만 침략한데 아일랜드는 상당히 먹기 어려웠죠. 나중에 이제 다 먹게 되는 거죠. 이제 분위기 딱 역사적인 사건 알겠죠. 예. 이런 배경 위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데모에 쫓겨가지고 언니한테 가서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야. 스코틀랜드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존 녹스 제가 유명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종교개혁가로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야. 스코틀랜드는 좀 지형도 틀려요. 가보면은 난 그 뭐 우리 그때 갔을 때 에딘바라밖에 못 가봤는데 한번 그 스코틀랜드를 천천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1살짜리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군을 소집해서 대항해서나 패배해서 잉글랜드로 이제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메리를 적대하던 엘리자베스가 감금해버려요. 오촌 조카뻘이거든. 고모의 아들의 딸이 이제 이 여자니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보면 고모의 아들의 딸이야. 메리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가둬놨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고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이 엘리자베스라면은 죽여요, 살려요? 고민이죠.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걸 이제 실러가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한 줄 압니까? 18년 동안 유폐시켰거든. 두 번째 남편은 덴마크 감옥에서 미쳐서 죽어요. 씨만 하나 지 아들 그래도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죽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항상 불안한 거야. 왜? 이 미녀는 감방에 가다 놔도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미녀를 절대 안 버려요. 꼭 찾아가지고 막 그리 장악하고 막 해가지고 밀통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탈옥시켜서 뭘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시합니다. 그래 감시하는데도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남자들이 그 비밀 밀서를 막 전해가지고 반란을 몇 번인가 들키고 이래요. 참 남자들도 이상하고 여자도 이상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죽여버려요. 이게 죽이는 이거 보십시오. 1587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엘리자베스로서는 아무리 도도적에 언젠가는 자기한테 근심거리야.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죽였는데 저것 때문에 스페인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적 함대 우리 지난번에 했죠. 무적 함대가 몇 년에 일어났어요. 연도 외우라 그랬죠. 1588년이죠. 바로 이듬해잖아요.
메리를 처형한 이듬해에 스페인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결국 스페인이 패배했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 돼버리잖아요. 이거 죽였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여자 하나 잘못 죽이면 전쟁 난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럼 이게 비록 자기는 처형당했지만은 그 아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공동왕, 비로소 영국과 잉글랜드가 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된 뒤에 어머니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원수 엘리자베스 맞은편에다 딱 둘이 잘 지내라고. 그러니까 자식 둔 사람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 키운 사람은 절대 큰 소리 안 친다. 이제 빈터. 자, 이제 실러입니다. 실러. 실러는 그럼 저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실러답게 썼을까? 권력의 음모를 씁니다. 실러는.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국 왕실입니다. 나중에 가서 영국 왕실이 그 하노바 왕관건 여러분도 알죠? 이게 독일계입니다. 독일계. 그랬는데 이제 하노바 왕가라는 말 안 해요. 지금은. 왜 안 하냐면은 대전, 1차 대전 이후부터 그 말 안 쓰게 합니다. 그러나 피는 사실은 독일계 왕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쉽게 말하면 야만한 나라예요. 바이킹이 가서 노만 콘퀘스트 1066년에 노만 콘퀘스트, 이게 영문학사에 그 이제는 야만한 나라였거든요. 영국이. 노만 콘퀘스트 1066년에 노르만인들이 쳐들어가서 그때 영어에 프랑스 말이 많잖아요. 전부 그때 노르만 콘퀘스트 때 새로운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영어. 그게 중세 영어라 그래요. 그 뒤에 이제 세련된 게 지금 현대 영어죠. 그래 된 겁니다. 그건 이제 왕가 얘기고 다시 이제 희곡으로 돌아가면은 엘리자베스 고민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가 참 실러답게 써요. 세상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왕은 아직 왕이 아닌 거다. 자신의 행동에 그 누구 찬사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만이 왕이다. 무섭죠? 지문국가하고 똑같아요. 메리가 이렇게 해요. 신하 중에는 죽이자는 파와 살려두자는 두 파로 나눠집니다. 죽이자는 파는 놔두면 저거는 언젠가는 폐하에게 액이 된다. 재앙이 된다. 살려두자는 파는 살려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죽임으로써 화를 자초한다. 둘 다 맞지 않아요? 엘리자베스도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하느냐?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 그 사형 선고한다는데 서명을 하는 거야. 서명해가지고는 죽이라고 명령을 안 내리고 서명한 서류를 총리에게 맡겨버려요. 맡겨놓고 그 뒤에 죽이자 오면은 계속 죽이라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려요, 서류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놔뒀는데 어떠한 회의에서 죽이자는 파가 막 셀 때 총리가 그럼 하고 죽여버린 거야. 죽인 뒤에 어떻게 하느냐? 살려야 된다는 파들한테 욕먹을 거 아닙니까? 국무 대신 총리를 사임시켜버려요. 내가 죽이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죽였냐 하고. 그러면 꼭 먹고 안 먹고. 엘리자베스는 양쪽으로부터 다 존경받는 거야.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 그 개교, 그런 개교가 없으면 정치 못해요. 그래 참 정치가 어렵죠.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그 메리한테 반해가지고 계속 반란 심부름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있는 게 보니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감시 책임자야 이게. 감시 책임자가 반했으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편지 낼랑낼랑 해가지고 밖에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거든. 프레킹 아들이야, 폴리케만. 이거는 냉철해요. 이게 뭐 잘 됐고 못 됐고 관계없이 그냥 감독만 철저히 하는 책임자예요. 그 아들이 저렇게 내통해버리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자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남자들 있죠. 업무만 딱딱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이건 뭐냐? 예를 들어 총회자야. 참 왕이 되면요. 얼마나 저런 비사가 많겠어요.
평생을 엘리자베스를 연인으로 숭배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엘리자베스를 보면 연문이 많거든요. 실제로 남자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뭐 부하들 중에도 뭐 관계 있었던 남자도 몇이 되고 뭐 지 마음대로 남자 바꿨다 마음대로 해요 엘리자베스가. 그러는데 프랑스 왕자하고 막 결혼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평생 저랬는데 내 속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저런 게 있다는 걸 그냥 신뢰가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이지 않는 파예요. 그 일족, 그 왕족 놔두고는 평화가 없다. 언제든지 공격당한다. 죽여라. 이 강경파야. 이 사람은 온건파야. 가둬놓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죽여가지고 괜히 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저런 게 이제 그 문학 작품의 기교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스리느냐. 그냥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죽여버렸다. 재미없잖아요. 그럼 저래가지고 지금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걸 기묘하게 잘 해나가야 그게 이제 정치적인 드라마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19년 만에. 모방 계획도 탄로나고. 모방 계획 탄로나도 그대로 뒀다 결국은 묘하게 엘리자베스 씨는 지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국무총리만 모가지 자르게 되도록 해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재밌죠? 예. 그 여러분들 수필 저런 기교를 좀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유명한 빌헬름 텔입니다. 이거는 뭐 바이마르 국립극장에서 공연했고 나중에는 국립극장이 되어버렸죠. 실러 부인이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알고 실러가 내가 이거 한번 써야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 실로호 여러분 그 무슨 산이지? 융프라우가 갈 때 루체른에 가죠. 루체른 출발하는 융프라우 맞죠? 그 가면 루체른에 반드시 들리거든요. 들리면은 루체른에서 이제 그 산행 철도를 타고 융프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 누르 봉우리 알프스 올라가는데 그 있는 데가 바로 루체른 호입니다. 이 호수 주변이에요. 그런데 이 호수가 엄청나거든요. 저 봐요. 다 우리 패들 다 나오죠. 여기 참 이때 참 좋았어요. 이정희 선생님 이때가 제일 좋지 않았어요? 이때 좋았어. 참 스위스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야. 근데 스위스 가면 자연만 보지 말고 저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스위스예요. 빌헬름 텔 신호 자체가 스위스이기 때문에 피어발트슈테테 호 일명 루체른이라고 합니다. 괴테와 대화 이게 나오거든. 루체른 호수입니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갔던데 다 기억나죠? 전부 우리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것도 우리 일행들이 나오죠. 그 사람이 저렇게 적은 건 다 미리 어디 가버린 거예요. 이 마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한참 걸어갔죠. 그 마을에. 그런데 이제 딴 얘기는 다 빼고 이게 이제 나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이걸 괴테와 대화에서. 이 얘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은 줄거리가 어떻게 돼요?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그 모자한테 경의 안 했다고. 그래서 총독이 빌헬름 부자가 모자한테 자기 모자를 놔두고 모자한테 경의하고 지나가라 하는데 경의 안 하고 지나가다 붙어가지고는 아버지 저기 세워놓고 아버지 머리 위에다가 사과 하나 올려놓고 아들 보고 아들 머리 위에 거꾸로 아들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 아버지 보고 쏴라 이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실러가 쓴 원작이야. 근데 괴테가 계속 춘 거예요. 원래 이제 이걸 괴테가 실러는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가 써야 되겠지 하고 있는데 괴테가 그 여행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둘이 또 한 거야. 하다가 내가 바쁜 못 쓴데 자네가 써보게 하니까 그래서 실러가 쓰게 된 거예요. 괴테가 내가 내 자료까지 다 줄 테니까 네가 써봐라. 그래서 이제 실러가 썼단 말이죠. 쓰는데 다 써놨는 걸 괴테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아들 머리 위에 사과 두고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쏴라 그랬는데 모서만 화살 가지고 총독 죽이려고 화살 쏘고 난 뒤에도 하나 남았다. 그 화살은 뭐하냐? 니 죽이려고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엄 텔이었는데 괴테가 뭐라고 충고하느냐? 그거는 너무 잔혹하다. 취재하면 총독이 너무 잔혹하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게슬러로 하여금 이게 총독이잖아요.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서 어린아이 머리 위에 올려놓고 활로 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를 상대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장면은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괴테 생각이야. 받아들일 없다.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 잔인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테르 아들이 태수에게 아버지의 활 쏘는 솜씨를 자랑하면서 벽보 떨어진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간곡히 설득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게슬러 총독을 아주 천하의 잔혹한 총독으로 안 만든 겁니다. 괴테는. 총독들이 다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니다. 그럼 총독이 그래 한 것은 아들이 그 둘이 잡혀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활 잘 쏜다 하고 자랑했을까 안 될까. 어머나 잘 쏜다 하기는 막 벽부터 이제서 그냥 내 머리 얹어놓고도 쏠 수 있다 하니까 그럼 해봐라 하고 시켰다. 그래 고치라는 거야. 근데 괴테 신뢰가 말을 안 들어. 괴테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야. 근데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중에는 괴테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신뢰가 괴테 말을 들은 거야. 들어가지고 그건 아마 괴테는 고친 뒤에도 좀 찝찝해서 죽은 뒤에도 좀 영원히 다시 고치고 싶을 거야. 왜냐하면 괴테는 그냥 그 괴슬러를 잔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위스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잔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괴테는 그래도 지가 총독이나 비슷하잖아. 그것은 뭐 바이마르에서 재상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제계획 같은 걸 그렇게 절대 흑백 논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괴테가 옳아요? 더 정치적이 오히려? 그래요? 여러 가지 한번 수필 써보세요. 그 빌리엄 텔 사가지고 조장면 딱 인용해가면서. 좋거든요. 내가 권하는 대로 됐어. 우리 아버지는 나으리 나무에 달린 사과를 벽보 떨어져서도 쏴 떨어뜨리세요. 하니까 게슬러가 이 새끼 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은 아들이 약을 올렸다. 그러니까 게슬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음악, 로시니. 저 음악 참 좋지요. 빌리엄 텔 쓰고 실러 만년입니다. 이제 죽어갑니다. 1805년 3월 초에 병이 나서 외출 못하는 괴테를 방문하고 꼭 어린애들 같아. 목을 끌어안고 말없이 오랫동안 뺨을 비볐어요. 서로 병이 어떠냐고 묻지도 않았어. 둘 다 서로 아플 때니까. 서로 다시 만난 것도 기뻐한 것 같았다. 저기 나와요. 오해는. 근데 괴테가 훨씬 더 오래 살았거든. 괴테는 저러고도 뭐 한참 살았어요. 5월 1일 괴테가 실러 집을 방문했어요. 실러는 영국보로 그 외출하던 참이라 집 앞에서 헤어져. 실러는 처제와 극장으로 가고 관극 도중에 좀 이상하다. 열흘 동안 아팠던 왼쪽 통증이 전혀 없다. 나중에 해부한 의사는 왼쪽 폐가 완전히 훼손돼 버렸어요. 왼쪽 폐가 없어져 버렸어. 녹아가지고. 그래 안 아프죠. 9일 혼자 라테놀을 중얼거리고 오후에 죽어요. 소식 들은 괴테가 나 자신을 잃은 것이고 나 친구를 잃은 것이고 내 존재의 절반을 잃은 것이다. 참 괴테가 테스트 할 때는 그렇게 연하에 놔두고 고생을 시켜놓고는 데려다 놓고는 저렇게 친해진 겁니다. 장례식에서 그 실러시 좋은 노래를 낭독했고 중간에 괴테가 멈추라 하고는 이 사람을 겪고 잊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묻어놨다가 괴테가 죽었을 때 바로 괴테가 실러 옆에 묻히고 싶다 했거든. 그래서
그 왕들의 무덤에 지하에 둘이 나란히 실러를 이장한 거죠. 멸리한 거죠. 여기입니다. 끝에서 보면 저래 돼 있어요. 저 집이 무덤집입니다. 무덤집. 왕릉이에요. 왕릉. 괴테, 실러. 저렇게 둘이 나란히. 저 안에 어떻게 뭐가 들었을까요? 좀 열어보고 싶죠?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 실러. 자, 다음 시간에는 회 때리는데, 회 때리는요.